제가 약간 코가 막혔습니다. 예,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코가 막혀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예, 그 강의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 일정 마지막에 전화번호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쪽으로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1기 주말반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입이 안 되신 분은 찾으셔가지고 그 오픈 카톡방에 찾으셔가지고 제 이름을 쓰시거나 아니면 행정쟁송법 쓰시면 오픈 카톡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제 자료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을 미리 그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쪽에 판례 같은 것도 오늘 판례 받으셨죠? 판례 같은 것도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 미리 올려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찾으시는 건 공인노무사 또는 행정쟁송법 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 이름으로 된 오픈 카톡방에 나오니까 거기 하셔가지고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냥 개인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일기하고 강의 교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보시던 걸로 다시 한번 더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일단 저희가 진도를 이걸로 나갈 겁니다. 오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기출 사례의 사례편을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70%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례집을 한 30% 정도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저희가 기출 사례에서 다 풀어보셨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여기에 수록된 기출 문제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기출 문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가능하시면 책을 보시지 마시고 대신에 모의고사는 복습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예습을 하시려면 거기 쟁점 번호가 나와 있죠. 오늘 34번부터 39번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1회차 강의가 2회차의 시험 범위예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누적인데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제가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다음 시험에 하나 있어요. 거기 써두세요. 제소기간입니다. 다음 시험에는 그러니까 2회차 시험은 시험 범위가 1회차. 아시겠죠? 그러면 3회차 시험 범위는 2회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네, 그게 목표인데 미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험 범위는 취소소송의 대상까지 그 다음에 제소기간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는 초기에는 2개씩 내겠습니다. 질문을 2개씩. 네, 2개씩 되겠고요. 중간 넘어가면 3개씩 내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새로운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스피드를 조금 천천히 내시다가 중반, 후반 넘어가시면 스피드를 좀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문제 분량이 많아집니다. 문제 분량이. 지금 기출문제 보시면 1문에 3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1문에 3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까지는 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3개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 가서 체감 난이도가 지금 3개 하나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3개, 2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3기 때는 3개, 2개 하나 이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술 문제는 그럼 쟁점이 6개잖아요. 그렇죠? 약술 문제는 앞으로는 나오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6개면 약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면 다음 해나 3년 동안 출제 금지예요. 약술 문제는. 사례형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약술형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고 사례형으로 6개 정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6개 정도를 준비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촘촘하게 하셔야 돼요. 촘촘하게. 예. 또는 복합 논점 같은 것들이 이제 분명히 원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문제 분량이 길어지거나 예. 정말 이런 거를 15점에 내나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10점으로 내면 그 시험은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10점 안에 그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문제 많이 내는 겁니다. 문제 많이 내는 거. 문제 많이 내고 또 질문 길게 내는 거. 질문 길게 내면 일단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보여지죠. 질문 길게 내고 참조 전문 한 이 정도 내면 일단 답답해집니다. 예, 그렇게 내면 앞으로 제 문제는 그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2기 때는 초기에는 약간 조금 문제 분량이 작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후반기 넘어가면 문제 분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1기 때 한 거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 연습을 할 겁니다. 요걸 이제 제가 그 오픈 카톡방에 다음 주부터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심심하시면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셨죠? 이거 하나, 판례 하나. 이 판례도 역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판례이고요. 2022년도가 2기 때는 주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요. 최근에 나온 판례까지. 최근에 나온 판례는 보통은 문제로 안 내시는 게 이제 룰인데요. 뭐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냈다고 해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독특한 판례가 나온 건 별로 없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내용입니다. 배우셨던 내용을 다시 오늘 문제로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답안 쓰기 과제는 제가 지난번에는 기출 문제에서 내드렸죠. 이번에는 사례 문제에서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답안 쓰기 과제도 그러니까 한 50점 정도 분량으로 내드릴 테니까 매일 50점 시험 보시고 그다음에 50점 써보시고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례 보시고 기출 문제 보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일한 쟁점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쟁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면 쟁점 정리해서 내용을 보고 문제로 풀어보고 판례를 보고 기출로 보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오는 쟁점은 똑같아요. 근데 나오는 쟁점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요렇게도 공부를 해보고 요렇게도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3기 때는 이렇게 못해요. 3기 때는 그냥 문제 풀어보고 그냥 문제 해설해드리고 그 끝이에요. 왜냐하면 강의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문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강의 시간이 실제로 1시간 한 20분,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드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2기 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기하고 달리 2기 때는 제가 채점 후기를 제공할 겁니다. 채점 후기. 그러니까 채점평이죠. 채점평을 예전에는 제가 그 합격생 보고 채점평을 쓰시라고 했는데 좀 제 의견과 모순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아예 채점 후기를 제가 씁니다. 제가 채점 후기를 어떻게 쓰냐면 각 채점자별로 채점 후기를 써서 저한테 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 모아서 제가 채점 후기를 다시 씁니다. 그래서 채점 후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좋다,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채점 후기로 내드리니까 그거는 아주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첨삭의 편차 문제인데요. 점수 부분하고 편차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팀장님이 한 분 제가 선임을 해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그 편차를 없애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첨삭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교체시키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네. 그 다음에 최고 답안 선정도 제가 할 거고요. 답안 강평도 해드립니다. 일기하고 똑같이. 그래서 아마 일기하고는 다르게 아주 괜찮은 최고 답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예, 그래서 최고 답안에서 부족한 부분, 본인이 부족한 부분, 또 흡수해야 될 부분을 다 그대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제공해서 그다음 석차를 제공할 거니까요. 뭐 거의 정확할 겁니다. 본인의 위치가 가능하시면 특히 그 작년에 시험 시작하셨던 분들 꼭 시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석차를 보시면 막 매주 좌절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3기 중반이 포커스입니다. 3기 중반이. 지금은 당연히 미리 공부하신 분들하고는 조금 실력 차이가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3기 때, 3기 중후반에 점수가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떨어지셔도 상관없어요. 다 못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험을 안 보시면 앞으로 시험 보실 기회가 더 없습니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셔야 돼요. 자기 답안지를 다른 분에게 보여주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도 안 보여주실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기 답안지를 객관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꼭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너무 정이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럼 중간에 책을 잠깐 참고하셔도 됩니다. 예, 참고하셔도 돼요. 2기 때는 참고하셔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험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특징은 뭐 잘 아시죠? 특징은 제일 좋은 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 정리해서 보셨던 거 모의고사 역시 답안이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왜 모의고사하고 답안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아야죠. 다 다르면 여러분들이 버전을 여러 가지를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만.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습하실 분들은 거기 쟁점에 맞춰가지고 예습을 하시고 사례 문제는 종합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습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쟁점을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습하시기 바라고 원래는 제가 1기 때는 심판법, 소송법 이렇게 순서대로 나갔죠. 2기 때는 소송법부터 먼저 나갑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소송법을 먼저 해야 심판이 더 쉽기 때문에 지금 2기 때부터는 소송법부터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쟁점 정리 보시죠. (34번입니다) 34번. 첫 번째 테마는 행정소송의 한계이죠. 행정소송의 한계. 자, 행정소송법이 원래 취소소송은 7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취소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일반론이 조금 있어요. 그 일반론이 요겁니다. 행정소송의 한계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5번에 보시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취소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취소소송의 대상부터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취소소송이 7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객관적인 소송, 객관소송.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소송의 한계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해서 약술 문제로 2009년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2009년도처럼 행정소송의 한계를 쓰시오. 이런 문제는 나오기는 어렵고요. 지금 11년도 노무하고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22년도 노무시험에 나왔죠. 11년도 노무시험에 나온 것은 의무이행 소송이고 12년도에 나온 것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19년도 5급에 나왔던 세 문제 전부 예방적 부작위 소송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의무이행 소송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중요한데 22년도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사례형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나오진 않겠죠. 왜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많이 나오냐 하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문제 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 소송은 대체 수단이 있죠.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지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대체적 수단이 없어요. 아시겠죠? 취소 소송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나오는 겁니다. 22년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 하나만 나왔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하고 가처분이 한꺼번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한꺼번에 나오면 행정소송상 수단 이렇게 나올 거예요. 행정소송상 수단. 소송상 수단을 물어보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도 쓰고 가처분도 쓰는 겁니다. 22년도에는 소송만 물어봤어요. 그런 소송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럼 그 소송만 쓰면 되겠죠. 물론 가처분은 가점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이 있는데 가구제 수단이 없으면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거꾸로 해서 의무이행 소송이 나왔어요. 이러한 소송. 그럼 의무이행 소송하고 가처분하고 다 물어보면 다 쓰면 돼요. 근데 의무이행 소송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처분을 써도 돼야 안 돼요? 예, 추가하면 가점 사항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무이행 소송만 물어봐도 가처분을 추가하면 가점 사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 그거보다는 차라리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재판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래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죠. 개괄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괄주의의 반대말은 열기주의죠. 열기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정주의죠. 객관소송이 법정주의입니다. 객관소송이 법정주의. 그러면 행정소송은 원래 객관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세요. 3번에 보시면 객관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객관소송은 원래 행정소송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행정소송은 항고 당사자 소송이 행정소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소송은 뭐예요? 자, 개괄주의는 뭐다? 자, 보세요. 건축법에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도로법에 도로전용 허가가 나와요. 그럼 허가는 처분이죠. 그렇죠? 그럼 도로법에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건축법에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열기주의예요. 아시겠죠? 없어도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객관소송은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법정주의입니다. 객관소송은 법정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아시겠죠? 도로 밑에 지하도 있죠. 지하도도 도로입니다. 지하도도 도로예요. 자, 여기 도로 밑에 요 도로 밑에 아시겠죠? 요 밑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초구에서 예배당, 교회 예배당을 도로 밑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초구청장님이 여기다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도로를 만들려고 허가를 내줬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도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도로가 잘못해서 붕괴되면 갑의 집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갑이에요. 을은 가끔씩 이 도로에 왔다 갔다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갑이 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주관, 객관 중에? 주관적 소송이죠. 따라서 허가 처분은 처분이죠. 행정소송법. 이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죠. 12조에. 따라서 도로전명 허가에 관한 도로법에 이 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도 어느 법에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주관적인 소송이에요. 그런데 을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사는 사람인데 가끔씩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도로 밑에다가 예배당을 이거 무너지면 사람들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정의로운 을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처분이에요. 처분이지만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왜 법률의 규정? 이 사람은 무슨 소송이니까요? 객관 소송이니까. 아시겠죠? 이게 민중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전명허가라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도 주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법정주의다. 아시겠죠? 예. 자, 개괄주의.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사법본질. 여기서 말하는 사법본질은 재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8조 2항에 따라서 일체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쟁송은 두 가지죠.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해결 가능성.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을 구체적 사건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약술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것들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추상적 규범통제. 규범통제인데 특정 법규범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부정하고 있죠. 자, 외우세요. 107조. 107조는 무슨 규범통제를 말한다? 구체적 규범통제를 말한다. 헌법 10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 추사객반이라고 했죠.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행위는 이루어지면 뭐가 발생해요?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법률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사고라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소송.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적 해결 가능성. 재량행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재량 범위 안에서는. 재량은 무엇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법률 효과의 문제다.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의 문제입니다. 불확정 개념과 관련해서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면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무슨 영역이다? 판단 여지 영역이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으로 말미암아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남 금사파라 그랬죠. 계엄, 남북 정상회담, 대법원입니다. 예전에는 개남 금사파범이었지만 대법원이 개남, 헌법재판소가 금융실명제, 사면, 그다음에 파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자,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죠. 자,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나오려면 시험 문제가 행정소송상수단이라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상수단. 행정소송법상수단 하면 얘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법이 없으니까요. 자, 의무이행 소송은 처분 명령 판결.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처분 금지 명령 판결입니다. 그럼 처분을 하라는 거고 하나는 처분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 뭡니까? 하나는 자기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작위를 구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둘 다 뭐예요? 행위를 구하는 겁니다. 행위를 구하는 거. 행위를 구하는 거. 처분 명령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몇 유형이라고 그랬죠? 2유형, 4유형, 거부 부작위의 경우, 사인의 신청에 대해서 위법한 거부 부작위가 있는 경우, 처분의 발령을 구하는 이행 소송입니다. 처분의 발령을 구하는 이행 소송. 처분, 명령, 판결.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기속행위는 특정 처분이죠. 기속행위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량행위는 선택지가 여러 개죠. 그래서 적법 재량행사명령. 그래서 기속행위는 예를 들어서 허가 A, B, C 이렇게 있으면 기속행위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정 처분 명령 판결을 합니다. 적법 재량 행사 명령 판결을 해요. 이건 무슨 소송이죠? 방금 뭐 했잖아요. 의무 이행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형성, 이행, 확인 중에 이행 소송. 제가 몇 번 말했죠? 이행 소송, 형성 소송은 그 다음 단계를 남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이행 소송은 항상 뭐가 있어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행 소송은 항상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불이행이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아시겠죠? 하라라고 했는데 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행소송은 항상 다음 단계가 있어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재처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특정 처분 명령 판결했으면 행정청의 재처분은 뭐밖에 없어요? 허가밖에 없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 적법 재량 행사 명령 재개란 만약에 여기 재량이다. 그러면 행정청의 재처분은 뭐예요? 허가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A 사유로 거부해도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재처분 의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더라도 실익은 어디가 크다? 기속행위가 크죠. 재량행위는 이기고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거부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위법한 거부처분이에요? 적법한 거부처분? 적법한 거부처분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절충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절충설의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처분 요건이 일의적이다. 기속, 거기 보시면 기속행위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여기만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여기만 인정하자. 아시겠죠? 여기만 인정하자. 그럼 다시. 자, 재처분을 만약에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A 사유로 거부하거나 허가하거나 이러면 적법한 재처분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어떻습니까? B나 P. 특정 처분하라고 했는데 거부 처분했단 말이죠. 거부하면서 B 사유로 됐어요. 적법 재량 행사하라고 그랬는데 거부하면서 B 사유 됐어요. 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뭐 위반이에요? 기속력 위반이죠. 기속력 위반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재처분 의무 불이행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따지면 얘 몇 조야? 30조? 2항이죠. 재처분 의무 불이행되면 우리 어디로 가요? 왜 이러시나요? 아시잖아요. 34조의 간접강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간접강제 가잖아요. 원래 30조 2항과 34조는 여기 있던 제도입니다. 여기 있던 제도. 아시겠죠? 여기 있던 제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부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 34조 강력강제할 때 원래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행소송. 이게 이행소송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송이 없잖아요. 아시겠죠? 왜 이러시나요? 네, 그렇죠? 좀 쉬셨죠? 우리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량행위든 기속행위든 무슨 판결해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하니까 원래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형성소송이니까 여기 후행 행위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조를? 30조 2항을
그에 따라서 몇 조를 34조의 간접강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어떤 소송만의 독특한 제도예요. 독특한 제도. 자, 부정설, 긍정설 3, 4, 1이라 그랬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행정청에 가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써보세요. 권력 분립의 원칙상이라고 써보세요. 권력 분립의 원칙상 행정의 1차적 판단권을 행정청이 가지기 때문에 89페이지도 거기 부정설에 보시면 3조, 4조는 제한적으로 봐야 하며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권력 분립의 원칙상 이렇게 써보세요. 자, 3, 4, 1 권력 분립의 원칙상 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이. 1차적 판단권을 행정청이 가진다는 건 뭡니까? 할 것도 행정청이 가지고 하지 않을 것도 행정청이 가진다라는 거예요. 둘 다 행위죠. 긍정설 3, 4, 1. 자, 절충설.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1급부라 그랬죠. 처분 요건의 일의성, 그다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별 긴급성, 다른 권리 구제. 만약에 1급법에 이어서 일의성, 긴급성, 보충성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처분 요건이 일의적이고 회복하기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권리 구제 방법으로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판례는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처분 명령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처분을 직접 하도록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게 적극적 형성 소송이죠. 판례는 의무이행 소송이나 적극적 형성 소송을 부정한다 라고 쓰지 마시고 처분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법원으로 하여금 직접 처분을 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 아시겠죠? 형성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형성 소송이죠. 아시겠죠? 얘는 몇 단계예요? 보세요. 해라, 한다. 2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극적 형성 소송은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처분 판결입니다. 법원이 허가한다라고 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럼 후속 절차가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형성소송이에요. 형성소송은 두 가지라 그랬죠. 취소처럼 O를 X로 만드는 것도 형성이지만 X를 O로 만드는 것도 형성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더 급진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급진적인 거. 여러분들이 행정청이면 이거 어느 게 더 기분 나쁘겠어요? 처분해라. 알았어. 처분한다. 이게 기분 나쁘겠어요? 법원이 처분한다. 이게 더 기분 나빠요. 후자가 더 급진적이겠죠. 아시겠죠? 법원이 직접 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몇 단계예요? 1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의무이행 소송, 3단계가 적극적 형성 소송. 우리 1기 때 대법원 판례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거 해달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주장을 한 거예요. 둘 다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의무이행 소송, 적극적 형성 소송. 97년도 이후에는 판례가 안 나오겠죠. 왜 안 나오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주장 안 하는 겁니다. 자, 부정설. 그 행정적인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부를 위법한 거부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명령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무슨 판결을 구할 수 있다? 네, 처분 명령 판결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신청했고 거부 처분 받았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소송을 제소를 합니다. 소송을 제소를 해요. 그러면은 특정 처분이든 판결을 받고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재처분을 받고 그럼 실제로 허가라면 허가 처분의 효력이 이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제소해서 실제로 판결이 받을 때까지 권리구제가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 시점에 권리구제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처분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이 가처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만약에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3년 걸리면은 여러분들은 3년 소송하시겠어요? 그만두고 딴 일 하시겠어요?
현실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처분이. 아시겠죠? 자, 그럼 가라는 것은 언제다? 제소할 때부터. 물론 여기에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제소를 시작하면서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가구지수단이 가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소송만 나올 수도 있어요. 소송만 나오면 원래 본문에다가 넣지 마시고 의무이행 소송 인정 여부에 관한 걸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추가 논의 내지는 보충 논의에서 따로 목차를 잡으세요. 그래야지만 논점이 안 흐트러집니다.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소송만 물어봤는데 소송하고 본안 소송하고 가구제수단을 구별을 못하나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를 매듭 짓고 나서 보충 논의를 하세요. 아시겠죠? 의무이행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 132형 처분 발령 전이라 그랬습니다. 처분 발령되면 취소 소송 제기하면 돼요. 처분 발령되기 전입니다. 처분 금지 명령 판결을 구하는 소송. 위법한 작용을 저지할 것을 목적으로 행정행위의 발동 방지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행위의 발동 방지를 구하는 소송. 부정 긍정 제한적 긍정설 341입니다. 341. 그 다음에 역시 341입니다. 1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야 될 발령이 확실하다면 이미 1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야 됐다고 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행정이 저 있고 갑 있고 이 사람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발동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처분을 발령하려고 해요. 이게 132형 처분 발령 전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권력적 사실행위. 근데 갑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처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 사람이 처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처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도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소송을 제기합니까, 여기? 그게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절차법 한번 보세요. 행정절차법 21조입니다. 21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의무부과 권익 제한이라는 건 침익적 처분을 말합니다.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입니다. 언제요? 처분하기 전에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 등은 당사자 플러스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22조 1항을 한번 보세요. 22조 1항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2조로 갑니다. 2조 5호에 보시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에요. 자, 4조로 갑니다. 4조 당사자 등이란 직접 당사자 말고도 이해관계인도 돼요. 아시겠죠? 당사자 등입니다. 당사자 등. 그럼 이 사람들 이해관계이니까 뭡니까? 사전 통지도 받고 뭐도 받아요? 청문도 하겠죠. 아시겠죠? 청문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분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청문을 하고 사전 통지했다는 것은 행정청이 이미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 판단권 거기 긍정설의 둘째 줄에 보시면 장래 침익적 처분의 발령이 확실하다면 이미 1차적 판단권을 행사했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전 통지나 청문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방적 부작위 소송도 보시면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제소를 합니다. 금지 명령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생겨요? 금지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재소한 이후에 금지 명령 판결 받기 전에는 금지 의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계속 중에 뭐가 돼버릴 수도 있다. 처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막는 뭐가 필요하다.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 논의하고 요 논의하고. 그래서 가처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절충설. 원칙상 인정할 수 없지만 보충적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보충적으로 인정하자라고 한다면은 그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에는 수단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단이 없죠. 이 경우에 수단이 없기 때문에 1급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검토, 침익적 처분에 대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있죠. 취소소송. 그러나 사전적인 또는 예방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하는 것이다. 이게 권력적 사실행 1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유형입니다. 3유형. 시험에 나온 건 요거였죠. 이것도 됩니다. 아시겠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취소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나오면.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92페이지에 보시면 34Q2번입니다. 질문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임용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을을 총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갑하고 을하고가 이제 경원자 관계예요. 한 사람 임명되면 한 사람 떨어지는 관계입니다. 대통령의 임용을 저지하기 위해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지금 임용 행위를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할 수 있는, 하기 전입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 수단, 소송상 수단이니까 뭐도 쓰고요. 예방적 소송도 쓰고 가처분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것도 3유형 처분 발령 전이죠. 3유형이 처분 발령 전. 자,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의무이행 소송은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긍정하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 관계입니다. 18년도에 한 번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자, 만약에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관계 문제가 나오면 이건 병렬 관계는 안 나올 거고 보석 관계가 나올 건데요. 보석 관계가 나오면 점수 배점을 잘 보시고 배점이 좀 크다. 그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는 제 기억에 25점이었어요. 25점이면 병렬 관계부터 포석 관계까지 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점수 배점을 보고 이렇게 그 병렬 관계, 포석 관계 중에 나오면 다 쓸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하나에 묻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속력을 냈어요. 기속력 위반되는 건 다 뭐라 그랬죠? 무효사유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속력을 내면서 무효사유인데 만약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서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쓰세요. 예를 들어서 기속력은 무효인데 취소소송 됐으니까 포석관계 중에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한다. 요것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두 가지죠. 요것만 물어보는 거하고 다른 문제 부가적인 논점으로 나오는 거. 다른 문제 부가적인 논점으로 나올 때는 문제 분량을 축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요것만 통째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걸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시험 범위 아니라 그랬죠. 그 중에 꼭 알아두시라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었어요. 기속력 위반은 무효입니다. 자, 첫 번째 병렬. 자, 병렬관계. 병렬관계 반대말은 뭐예요? 보충관계이죠. 자, 보충관계. 병렬관계는 선택관계를 말합니다. 두 가지 다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보충성은 아시죠? OX 관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무효하고 취소는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나요? 무효는 없는 거고 취소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없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병렬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섭 관계. 포섭의 반대말은 배척입니다. 배척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소송이지만 무효하고 취소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만 다른가요?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중대하냐 아니면 명백한 하자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무효 따로 있고 취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 포용성을 가집니다.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맞은편을 주장해도 취소 소송을 주장해도 무효 사유인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취소 사유인지를 판단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포섭 관계예요. 포섭 관계. 자, 첫 번째 무효인 처분, 무효 사유를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두 번째 취소 사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 무효 사유면 이렇게 하자의 정도가 커요. 아시겠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면 하자가 작아요. 중대한 하자밖에 없어요. 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 취소 사유인 중대한 하자를 주장합니다. 당사자의 청구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시겠죠? 인용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하자가 있는데 조그만 하자를 주장했으니까 맞잖아요. 자, 취소 사유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당사자의 청구는 기각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걸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인용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기각이기 때문에 이 무효 확인 소송 자체로는 그냥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학설이 나와요? 소변경 관련 논의가 나오고 여기는 소변경 관련 논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나오는 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여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주장하니까 인용이 맞잖아요. 그렇죠? 취소 판결합니다. 그냥. 취소 판결을 하지만 이 취소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OX 취소가 아니라 원래 무효 사유니까 취소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무효 확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이다라고 합니다. 무효 사유이지만 무슨 소송을 제기했으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니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도 구비돼야 되겠죠. 소송 요건이 구비돼야 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소 기간이죠. 심판 전치도 있지만 심판 전치는 주의하세요. 심판 전치는 필요적 심판 전치만 소송 요건이 됩니다. 임의적 심판 전치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취소를 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취소 판결을 합니다. 대신에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제소 기간 구비해야 된다. 두 번째, 취소 사유에 대해서 원래는 기각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기각인데 먼저 첫 번째 포섭 관계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소변경 필요 여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포섭 관계 인정 여부는 학설과 판례가 공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 둘 다 포섭 관계는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청구까지, 취소 청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게 포섭이에요. 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슨 사유까지, 취소 사유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포섭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포섭 관계다. 그 다음에 소송 요건 구비해야 됩니다.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둘 다 똑같아요. 소송 요건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럼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무슨 사유예요? 취소 사유는 당사자 청구로 기각이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대 명백하지 않은데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으니까 당사자 청구는 기각이죠. 그 다음에 소변경의 필요 여부. 요거는 학설의 대립이 없어요. 포섭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요것만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소의 변경이 필요 없다. 취소 판결설. 소의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견해. 소송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없이도 할 수 있다. 둘 다 뭡니까? 소송 요건을 갖춰야 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전부 다 뭡니까?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구비해야 된다. 소변경 불효설도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소변경 필요설도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전부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소변경 필요설도 취소 사유인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무효확인 소송을 무슨 소송으로 바꿔야 돼요? 취소 소송으로 바꿔야 되겠죠. 행정소송법 37조 보겠습니다. 무효부작위를 취소로 변경하는 경우 21조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월 1일 날 처분이 있었고 3월 1일 날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보니까 무효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 날, 7월 1일 날 취소 소송으로 소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변경 21조로 갑니다. 법원은 취소 소송을 당사자 등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자, 소의 변경하고 병합하고 공통 요건 있죠. 사 다음 뭐죠? 사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효과가 소죠. 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적이 없죠. 적이 뭐예요? 변경되는 소가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소기 때문에 변경되는 소는 언제 제기된 것으로 봐요? 당초 제소 시에 제소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거기 14조 4항. 그러면 이렇게 소의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소송이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적법한 소송 요건을 그럼 언제 제소된 것으로 봐요? 이때 제소된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취소 소송은 7월 1일 날 소의 변경이 되었지만 7월 1일 날 소의 변경이 된다는 것은 취소 소송은 7월 1일 날 제기된 거예요. 그러나 이때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얘가 6월 1일이었어요. 잘 알아두세요. 6월 1일이면 무효 확인 소송은 되잖아요. 90일 넘어가도. 그러나 취소 소송은 7월 1일 날 제기하면 이렇게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 제기된 것으로 봐요? 6월 1일 날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안 됩니다. 이게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그 변경되는 소송은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구별해서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 기출문제를 보시면 35Q 1번에 보시면 넷째 줄에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심리 결과 중대한 위법은 인정되지만 명백한 것은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그럼 이거는 관계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소의 변경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판단이 되었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구제수단은 뭡니까? 소송상 권리구제수단.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구제수단은 소위 변경이 되겠죠. 아시겠죠? 무슨 소송으로 바꾸면 된다. 취소소송으로 소송을 바꾸면 됩니다. 변경할 수도 있고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병합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변경이든 병합이든 사적서는 똑같기 때문에 변경되는 또는 병합되는 소송이 무슨 요건을 갖추고 된다.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병합이든 변경이든 똑같습니다. 병합이든 변경이든 다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대신에 언제 제기된 것으로 봐줘요? 당초 제소시로 봐줍니다. 아시겠죠? 병합이든 변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병합이든 변경이든 마찬가지입니다.